7월 말 8월 초 여름 휴가를 가장 많이 가는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국토교통부 산하 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 조사에 따르면요, 올해도 많은 국민들이 8월 첫째 주에 여행을 떠나겠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계획하고 있는 국내 휴가지는 1위가 동해안, 2위가 남해안, 3위가 서해안, 그리고 다음이 제주도입니다. 그래요. 사실 휴가는 말이죠, 계획을 하는 것부터가 설레고 스트레스를 날아가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은 그 휴가 계획을 세우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당장은 멀리 떠날 순 없어도 내 손을 잡아야와 함께 하시면서 휴가를 떠나는 마음으로 가벼운 한 주를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월 27일 월요일 내 손을 잡아요.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손을 잡아요 진행의 권순철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옥희입니다. 네. 자, 저는 올해는 휴가를 자진반납했으므로 오, 역시 슈퍼맨 증후군. 더불어 같이 홍옥희 씨도 휴가를 못 가게 됐습니다. 저는 근데 깨알같이 다녀왔어요 이미. 네. 주말을 또 간다고만 제가 들은 것 같은데요. 또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일단 계획은 세워두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요. 여튼 저는 여러분들을 더 찾아뵙기 위해 휴가를 자진반납하면서 홍옥희 씨도 더불어 휴가를 못 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네. 기쁘시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한테 물었는데 홍옥희 씨도 감사하군요. 네, 저도 감사합니다. 덕분에 좋은 일 하게 됐네요. 이렇게 비꼬는 것 같이 아유 덕분에 좋은 일 하게 됐네. 네, 그런 것 같군요. 역시 언어 영역이 뛰어나시군요. 네. 그렇죠. 제가 이제 어휘력 이런 거는 좀 딸리는데 언어 습득 능력은 굉장히 비꼬는 거다 이게 확실히 알고. 네, 역시 좋은 일 시키고 있습니다, 홍옥희 씨한테. 자, 그래요. 이 손꼽히는 휴가철에 갈 수 있는 휴가지가 지금 소개가 돼 있는데 이 중에 가본 데가 다 있나요? 남해안 빼고는 다 가봤어요. 남해안을 안 가봤네요. 저도 남해 쪽은 잘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부산은 가봤는데 부산을 가서 바다를 가본 적은. 부산이 남해안이죠? 부산이 남해안이긴 한데 해운대는 동해안. 네. 그러면 광안리가 남해안이에요? 광안리 그쪽이 남해고. 그러면 갔다고도 볼 수가 있네요. 네, 놀지는 않았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해남부선 이런 것들이 이제 부산을 지나게 되잖아요. 정동진 요 길 따라서 이렇게 부산을 갈 수 있는 건데 여튼 그렇고요. 진정한 남해는 제주지. 그렇긴 하죠. 남해에 둘러싸여 있는 섬이죠. 네. 물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거기는. 네. 여름에 가면은 물이 굉장히 뜨거워요. 그래요? 미지근해. 여름에 시원하게 놀려고 바다 가는 건데 미지근하면 좀. 수영장 같아. 제주도 분들에게 또 누가 됐다면 그냥 동해에 비해서는 동해는 굉장히 차거든요, 물이. 그쵸. 찬데 서해 약간 차고 거기에 비해서 남해는 좀 덜 찬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제주도는 그거 가려고 제주도 여행 선택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풍광도 볼 수 있고. 그죠. 그런 거죠. 우도라던가 이런 데 가가지고 구경을 할 수도 있고. 네네네. 우도 바다가 굉장히 맑대요. 제주도랑 많이 비칠 정도로. 다른가요? 제주도랑? 그래요? 우도는 안 가봐서 모르겠네요. 제주도를 가봤지만. 하루 코스를 한번 다녀오세요. 그때 그 우도를 갔었는데 그 스쿠터를 타면서 그 관광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그 앞에 남자친구 스쿠터에 탁 태우고 가는 것도 되게 굉장히 추억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겨울 말고 여름에. 그렇죠. 겨울에 가면 겨울은 추워. 스쿠터를 타면 만나죠. 근데 다른 지방보다는 그렇게 춥지는 않을 텐데 춥죠. 그래도 제주도라도 겨울에 춥긴 추워요. 그렇군요. 제주도에 겨울에도 가봤군요. 네. 저는 가을에. 가을에 제주도. 볕이 굉장히 셉니다. 오. 네, 가을 볕이 굉장히 센데 제주도 다녀오시는 것도 좋고 부산도 괜찮고. 그렇죠. 어디든 우리나라는 다 좋으니까요. 올라가셔도 되고.
산도 시원합니다. 정상. 계곡도 있고. 그래요. 그런 휴가 계획들 세워보시면서 저희 방송 들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그럼 코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하려고 했는데 놓쳤다. 지난주에 한 소리 들어가지고 오늘 단단히 벼르고 왔는데. 역시 복수죠, 복수. 좋은 일 시켜가지고 제가 복수했습니다. 그래요. 자, 먼저 복지TV 박정인 기자와 함께 장애계 뉴스 브리핑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하는 주간 스포츠 영상 해설이 이어지고요. 다음으로 정부에서 펼치는 다양한 일들을 알아보는 시간 세종 포커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청취자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www.facebook.com/kbic/ktb로 메시지를 주시거나요.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신 청취자분께는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월요일 내 손을 잡아요. 첫 코너 장애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복지TV 보도국 박정인 기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제 오프닝 때 휴가 얘기를 좀 했는데 휴가 계획 짜셨어요? 아직 구체적으로 짜진 않았습니다. 휴가 날짜는 결정되셨고. 8월 중순. 조금 한가하실 때. 예. 휴가철이 좀 한가할 때 가시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자, 먼저 장애계 주요 뉴스 전해주시죠. 네, 먼저 첫 소식은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 달 12일 임기가 만료되는 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위원장 후임으로 신임 국가인권위원장에 이성호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내정했다는 소식입니다. 청와대는 이 내정자에 대해 약 30년 동안 판사로 재직하면서 인권을 보장하고 법과 정의, 원칙에 충실한 다수의 판결을 선도했고 인권 보장에 관한 확고한 신념이 있다며 인권위를 이끌 적임자라고 말했습니다. 네, 인권단체나 장애계가 이번 청와대 인권위원 임명과 관련해서 입장을 좀 내놨네요. 그렇습니다. 인권단체 등은 이성호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내정자가 이 국제조정위원회 ICC가 권고한 그 인권위원장의 자격과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현재 주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다음 소식은 경찰청이 장애 유형별 수사 설명서를 발간했다는 뉴스네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청이 이 장애인 수사 설명서를 발간하고요. 이를 일선 경찰서에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은 사실 비장애인에 비해 범죄에 노출되기가 쉬운 반면에 수사 과정에서 권리를 실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왔죠. 그래서 수사관이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갖추지 못한 경우 수사 과정에서 2차 피해가 우려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이번 장애 유형별 설명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네, 설명서에는 이 장애 유형별로 각 유형에 따른 특성을 구체화해 이 출석 요구에서부터 조사에 이르기까지 수사 단계별 유의사항과 이 의사소통 지원 등 이 그림판과 같은 어떤 형태의 그런 양식으로도 갖춰져 있다고 합니다. 네. 특히 이제 장애인에 대한 수사관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실제 경찰 조사 경험담을 사례로 구성하기도 했습니다. 네, 경찰청이 이번 설명서를 독자적으로 기획부터 발간까지 한 건 아닙니다. 장애인 인권 침해 예방센터와 각 장애계 단체와 함께 검토와 감수를 같이 한 건데요. 네, 그렇군요. 이 장애인들이 말이죠. 그동안 수사 단계에서 많은 불이익을 당한 경우가 좀 많았잖아요. 뉴스에도 많이 보도가 됐고요. 그렇습니다. 혐의 피해가 있는 피해자나 가해자 입장에서 굉장히 어쨌든 불이익을 당해왔죠. 그래서 이번 장애 유형별 수사 설명서를 통해서 장애인들의 수사 단계에서부터 좀 불이익을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네. 자, 다음 소식은 서울시가 장애인 콜택시 자동 배차 시스템을 개발했다는 뉴스군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이 카이스트와 지난 5년간 장애인 콜택시 운영 빅데이터를 활용해서요, 대기 시간을 줄이는 자동 배차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네, 이 자동 배차 시스템 하면 막연한 좀 생각이 들거든요. 무조건 자동으로 배차를 해주나 이런 생각도 들게 되는데 이번에 개발된 이 빅데이터로 만든 시스템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요?
우선 기존에는 상담원이 직접 장애인 콜택시를 배차했죠. 근데 이제는 상담원이 신청을 받아서요. 신청자에게 맞는 차량 유무, 접수와 대기 순서, 그 인적거리 내 가까운 차량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요. 자동으로 차량을 배차하게 하는 형식입니다. 네, 그렇군요. 물론 이게 도입된 지가 얼마 안 되긴 했는데 그렇죠. 네. 실제 어느 정도 배차 시간이 단축됐는지 결과가 나와 있나요? 네, 지금 일단 서울시는 한 달간 시스템을 운영한 결과를 토대로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자동 배차를 통한 대기 시간은 이 상담원의 수동 배차보다 약 3분가량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특히 이번에 개발된 이 프로그램은 오는 9월부터 서울시에서 전화와 스마트폰에서 대기 시간 안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현재 밝혔습니다. 그래요. 네. 자, 다음 뉴스는 인권위가 환자 퇴원 여부를 무시한 그런 퇴원 요구죠. 퇴원 요구를 그렇죠. 무시한 정신병원의 행정처분 권고를 내렸네요.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비슷한 사안 하나 회전문 입퇴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비슷한 거일 수도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러니까 스스로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퇴원을 요구했는데요. 이 증세가 악화됐다는 이유로 이 환자의 의사를 무시한 채 퇴원을 못하게 한 이 서울의 모 병원의 행정처분을 해당 지자체에 권고를 했습니다. 네, 인권위의 구체적 권고 내용은 뭔가요? 인권위는 일단 이 정신보건법상의 이 자의 및 비자의 입원 방식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 정신보건법상에서 이 비자의 입원 방식의 규정, 그러니까 스스로 입원을 한 방식의 규정은 입원하는 환자에 대해서 퇴원 요구를 이 정신의료기관이 거부할 수 없도록 엄격히 규제하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인권위는 예외를 인정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 해도 그 사정은 적어도 환자가 정신질환으로 인해 이 스스로, 그러니까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과 이 신체에 대한 위험 발생이 현저하고 급박한 경우에 한해 고려될 수 있다고 이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2015 보치아 서울국제 오픈 대회 폐막 소식이 들어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경기가 이루어졌고요. 또 폐막까지 이루어졌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열린 대회입니다. 네. 2015 보치아 서울국제 오픈 대회가 23일 폐막한 가운데 이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한국 국가대표 선수단 모두가 메달을 획득했다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18일 개막해 23일 막을 내린 보치아 서울국제 오픈에는 14개국 100여 명의 선수단이 출전해 경쟁을 펼쳤는데요. 이 한국은 금메달 2개, 은메달 2개, 동메달 4개를 획득하면서 자존심을 지켜냈습니다. 이게 보치아가 뇌병변 장애인들이 하는 스포츠 종목이고 표적구를 던지고 그 표적구 안에 가까이 붙여야 점수가 나는 뭐 컬링 같은 그런 경기를 볼 수 있겠어요. 컬링을 잔디에서 한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자, 이번 대회가 내년에 열리는 브라질 리우 장애인 올림픽 출전권이 달려 있었죠? 네, 그만큼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경기였습니다. 이게 그렇게요. 우리나라만 걸려 있는 게 아니라 이 참가국 모두에게 걸려 있는 어떤 출전권 포인트가 달린 경기였는데요. 2016년 리우 장애인 올림픽의 그 1년을 앞두고 출전권을 얻기 위한 이 랭킹 포인트가 부여된 만큼 이 경기 결과가 선수들에게 아주 큰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게요.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아마 쿼터도 많이 얻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스포츠 소식도 있는데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장애인 스키팀을 창단했다는 소식이네요. 그렇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장애인 알파인 스키팀을 창단했습니다. 팀 이름은 국민체육진흥공단 장애인 스키팀이고요. 한상민, 양재림 선수와 감독 1명 그리고 가이드 1명으로 선수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장애인 알파인 스키팀은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훈련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자,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폭지TV 박정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TV 인터넷 라디오 포피 채널 내 손을 잡아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엔 시각장애인들이 보고 싶은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해설해주는 영상 해설 시간입니다. 네, 매주 월요일은 주말 동안 있었던 흥미진진한 스포츠 영상을 해설해드리는
주간 스포츠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키 씨, 오늘 영상 뭔가요? 네, 오늘은 단연 이걸 해야 됩니다. 뭐요? 바로 추신수 선수의 사이클링 히트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요. 사이클링 히트. 본토에서는 Hit for the Cycle. 이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하는 용어군요. 그렇죠. 쓰는 용어? 뭐 그러나 사실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 사이클 히트 아니면 사이클링 히트라고 많이 하는데 원래 미국에서는 Hit for the Cycle.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노 히트 노런 이렇게 하잖아요. 네네. 그 미국에서는 노 히터 게임. 얘기하죠. 네. 그렇군요. 콩글리시가 좀 많은 네, 좀. 근데 뭐 어차피 틀린 말은 아니야. 그래요, 맞아요. 네, 근데 사실 이제 틀린 말은 따로 있죠. 뭐 포볼이라던가 이런 건 틀려요. 근데 포볼은 일본에서만 써요. 네, 맞아요. 요즘 우리나라 야구 용어가 볼넷. 일본에서 온 게 좀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식으로 볼넷으로 하는데 원래 이제 베이선 볼스라고 얘기하죠. 네, 짜잘한 지식이었고요. 아무튼 이 메이저리그에서 아시아인이 사이클링 히트를 기록한 게 추신수 선수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영상 보고 나누고요. 네. 두 번째는 프로야구 기아 대 롯데 경기에서 보면 헉 하고 놀랄 만한 태그 상황이 있었습니다. 네. 그것도 보고요. 마지막은 두산 베어스 감독이 프로다운 선수의 자세를 요구하는 카리스마가 빛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장면도 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추신수 선수 장면부터 볼까요? 네. 자, 이제 절치부심한 추신 선수가 타석에 들어서게 되는데 출루율이 3할 8푼 7리가 돼야 되는 추신수 선수예요. 초구 공략 그대로 안타입니다. 달랐어요. 안타. 자, 깊게 굴러가고 있습니다. 앤드루스는 2루통과 3루 그리고 홈까지 공백 홈됩니다. 홈에서 세이브입니다. 추신수 첫 타석 타점을 기록합니다. 1대0 텍사스 레인저스. 캔드릭스 그대로 4안타. 건너 올립니다. 오른쪽 던져 넘었습니다. 추신수의 솔로 홈런. 올 시즌 12호 홈런이 여기서 나옵니다. 카일 캔드릭을 상대로 벌써 세 번째 홈런을 뽑아내고 있는 추신수입니다. 지금도 뭐 완벽하게 자신의 스윙을 해주는 모습, 타이밍도 정확했고요. 공을 들어 올리는 추신수 선수 특유의 파워 스윙이 나왔습니다. 네. 좌투수한테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걸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초구 타격 다시 한번 내야를 빠져나갑니다. 3루자 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1루자는 3루까지 들어갔습니다. 1타점 적시타 추신수. 바뀐 투수의 초구를 완벽한 타이밍에 잡아 당겨서 세 번째 타점을 만들어냅니다. 9회 초 텍사스 레인저스의 공격. 선두 타자는 추신수입니다. 렉스 브라더스가 마운드에 있습니다. 올렸는데 타고 센터 쪽 멀리 담장 쪽 담장 앞에서 떨어졌습니다. 잡지 못했고 추신수. 자, 3루까지 갑니다. 3루까지 들어갔습니다. 추신수 3루타. 오늘 추신수의 날이네요. 추신수 오늘 사이클링 히트입니다. 추신수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히트 포 사이클 한 게 오늘 처음 아닌가요? 자, 추신수 선수는 메이저리그 진출한 지 1059번째 경기에서 생애 첫 히트 포 더 사이클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오늘 경기 뭐 단연 히어로고요. 네. 텍사스의 반등을 이끄는 전환점이 오늘 경기를 통해서 텍사스가 반등을 이끌었으면 좋겠고. 네, 그래요. 참 대단한 기록입니다, 이거. 네, 그죠. 이게 대단한 기록이에요. 하여튼 기록 같은 건 좀 더 설명을 해드릴 기회가 있으니까 이 추신 선수 소식, 사이클링 히트 소식 좀 전해주시죠. 네네. 이 메이저리그 텍사스 레인저스 소속 추신수 선수가 한국 시간으로 22일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의 쿠어스 필드에서 열린 콜로라도 루키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7번 타자 겸 우익수로 선발 출장해서 대기록을 남겼습니다. 네. 그런데 먼저 이 사이클링 히트가 뭔지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거죠? 네, 한 경기에서 말이죠. 선수가 단타, 2루타, 3루타, 홈런까지 모두 기록을 해야 Hit for the Cycle이라고 하는 거죠. 네. 이게 말만 들어도 이게 가능한가? 되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어떻게 한 경기에서 4안타 경기를 하는 거조차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 1, 2, 3에서 홈런까지. 네. 이게 참 대단합니다. 왜냐면 보통 이제 4번에서 5번 타석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타율이 이제 18 아니면 8할이 돼야 된다. 이거 진짜 그만큼 정말 듣기만 해도 어려워 보이는. 거기다가 1, 2, 3루타에 홈런까지 쳐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요. 충족이 다 돼야지 사이클링 히트거든요. 네. 그래서 이 어려운 만큼 정말 메이저리그에서 아시아인이 사이클링 히트를 기록한 게 추신수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메이저리그에 아시아인이 진출한 게 많았잖아요. 그렇죠. 이치로를 비롯해서 나카지마 많은 선수들 마츠이도 있고요. 많은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선수들이 있는데 특히 그 성공적으로 지금 선수 생활하고 있는 이치로 선수가요. 안타는 정말 많이 쳤지만 홈런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이치로가 이 사이클링 히트를 기록하지 못했었어요. 이치로는 발이 빠르기 때문에 3루타도 가능한데. 네, 그러니까요. 홈런이 발목을 잡았어요. 네, 홈런이 발목을 잡았어요. 그래서 이치로가 2013년에 한 인터뷰가 있는데요. 사이클링 히트를 노렸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 팔목으로 홈런은 어렵지 않겠습니까? 라고 반문을 하더라고요. 기자가 이런 질문하니까 자존심이 좀 상했는지. 그렇죠. 그분들은 자존심 하나로 먹고 사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스포츠 선수는. 네. 특히 일본인들은 굉장히 자존심이 세요. 근데 거기다 그런 질문을 하니까 짜증이 날 수밖에 없죠. 네. 이 팔목으로 홈런은 어렵겠답니다. 네. 그래서 이 사이클링 히트 자체가 야구에서도 되게 희귀한 기록이에요. 아시아인이 뿐만 아니라 그렇죠. 거의 없는 일인데요. 올 시즌 MLB의 메이저리그에서 지금까지 사이클링 히트를 기록한 선수는 2명입니다. 한 명은 보스턴 레드삭스의 브록 홀트 선수고요. 다른 한 명이 추신수예요. 그리고 또 추신수 소속팀인 텍사스 레인저스에서 사이클링 히트가 나온 게 팀 역사상 8번째고요. 팀 역사가 여러분 깜짝 놀라지 마시고 100년이 넘었습니다. 네, 1961년 창단했는데 역사상 8번째예요. 자, 1961년 창단이면 정확히 얘기하면 54년. 54년 동안 단 8명. KBO 리그는 34년 됐거든요. 네. 이제 35년 차 되고 있는데 단 17명밖에 없습니다. 양준혁 선수가 2번 기록했대요. 2번이요? 네. 야, 그 선수가 정말 살아있는 전설이네요. 그렇죠. 방망이를 거꾸로 쥐고 쳐도 3할을 친다는 양준혁 선수. 지금 해설을 하고 있어요. 네. 아무튼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텍사스 팀에서 사이클 히트가 나온 게 2013년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정말 귀한 기록입니다. 어마어마한 귀한 기록. 그럼 이제 추신수가 어떻게 사이클링 히트를 완성했는지 설명할게요. 4번 중에 첫 번째는 2회 때 나온 2루타입니다. 무사의 주자는 1루에 있었고요. 투수는 콜로라도의 카일 캔드릭입니다. 2회에 두 번째 타자로 들어가서요. 캔드릭의 초구를 바로 받아쳐서 2루 옆을 지나는 안타가 됐어요. 그래서 1루에 있던 주자 엘비스 앤드루스가 발빠르게 달려서 홈을 밟았고요. 앤드루스 발빠르죠. 네, 추신수는 2루까지 진출해서 2루타가 됐습니다. 2루타 하나. 2루타는 그냥 추신수가 잘 치는 거예요. 네, 그죠. 그리고 4회 때는 이제 홈런을 쳤어요. 텍사스가 3대 0으로 앞서가고 무사에 주자 없는 볼 둘이라고 해야 되네요. 투볼이라고 해야 되네요. 투볼로 스트라이크. 투볼 원 스트라이크 상황에서요. 투볼 원 스트라이크군요. 네. 캔드릭의 4구째 공을 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른쪽 담장을 넘기는 솔로 홈런을 쳤어요. 그래서 동료들과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세레모니를 즐기면서 더그아웃으로 돌아옵니다. 네. 그리고 5회 추신수를 잡기 위해 콜로라도 감독이 왼손 투수 요한 프란데 선수를 투입했어요. 2타수 2안타 쳤으니까 잡아야죠. 네. 이 경기 전까지 추신수가 왼손 투수를 상대로 타율이 0.153에 그칠 정도로 약했거든요. 1할 오픈 3리. 네. 1할 오픈 3리라고 해야 되죠. 죄송합니다. 그래요. 하여튼 추신수를 잡기 위해서 이 왼손 투수를 투입했는데요. 보란 듯이 또 이번에도 안타를 쳐냈습니다. 5회 1사 주자 1-3루의 기회에서요. 세 번째로 타석에 들어선 추신수가 친 공을 내야수가 잡지 못하면서요. 3루 주자는 홈을 밟았고요. 1루 주자는 3루까지 진출하고 추신수는 1루에 머무르면서 1루타가 됐습니다. 네. 이제 2루타, 홈런, 1루타 했고 이제 3루타만 남았죠? 그렇습니다. 다 타점도 기록했어요, 지금. 네. 홈런보다 어렵다는 말이 있는 3루타인데요. 맞게 남았는데. 네. 이 공을 치고 단번에 3루까지 진출해야 되는 거니까 정말 세게 쳐야 되는데 너무 세게 쳐서 홈런이 되면 안 되는 거고 이런 까다로운 공인 건데 이 추신수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세게 치자는 마음은 있었다고 했습니다. 공이 오면 세게 치자 이런 마음을 먹었다고 좋은 해요. 공이 오면 그냥
홈런을 치겠다 이거죠. 네. 홈런이 더 도움이 되니까 팀한테는. 그런 거죠. 네, 상대는 콜로라도의 또 다른 왼손 투수 렉스 브라더스였어요. 점수는 8대 0으로 텍사스가 앞서가고요. 무사의 주자 없는 상황에서 타석에 선 추신수는 브라더스의 3구를 받아쳤습니다. 그 공이 중앙 쪽 담장을 맞고 튀었어요. 네, 콜로라도의 중견수 찰리 블랙몬이 공을 쫓아서 열심히 뛰어갔지만요. 바로 잡지를 못했고 조금 좀 허둥지둥 하는 사이에 추신수는 기회다. 네, 슬라이딩으로 예전에 순철 씨가 언급했었던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으로. 그렇지. 역시 야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써먹었습니다. 네, 머리부터 들어오는 슬라이딩으로 3루에 진출해서 3루타까지 만들었습니다. 네, 박수까지 쳐주시고. 네. 이제 그 아까 이란 오픈 3리도 뭐 익혔습니다. 많이 올라가겠죠. 네. 할푼니 요거 잘 써야 돼요. 네, 그래서 이 추신수가 3루에서 코치와 하이파이브를 하는 사이에 이 사이클링 히트를 완성한 3루타 공 있잖아요. 뭔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네, 이 공을요 같은 팀 엘비스 앤드루스 선수가 잡아서 관중석 쪽으로 던지는 신용을 해요. 네. 그 귀한 공을. 네, 그러니까 이 사이클링 히트를 완성한 공인데 저도 진짜 던지는 줄 알았고 관중도 놀라가서 뭐 잡으려고 움찔했는데 속았어요. 진짜 던지지는 않았어요. 네, 장난꾸러기였어요. 네. 그래요. 그런데 이 사이클링 히트가요. 힘, 정교함, 기동력 그리고 운까지 따라야 가능한 기록이라고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마지막 운이 콜로라도의 블랙몬 선수가 만들어준 게 아닌가 합니다. 그렇습니다. 수비를 좀 허둥지둥 더듬었다 그러죠. 더듬는 사이에. 네. 이렇게 막 공을 쫓아가서 또 바로 잡지도 못했고 약간 좀 뭐 이렇게 하는 사이에 이렇게 추신수 선수가 3루까지 갔기 때문에 만약에 블랙몬이 단번에 공을 잡아서 재빠르게 송구했다면 3루타가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요. 사실 이 사이클링 히트가 굉장히 축하받아야 될 일인데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악플을 달지도 몰라요. 쿠어스필드가 고도 1600m 에 있는 굉장히 높은 고도의 구장이기 때문에 홈런이나 이런 장타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쿠어스필드 빨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악플을 다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어떻게든 이렇게 깎아내리려고. 네, 그래서 제가 한마디 드리면 쿠어스필드에서 쳤다고 너희들이 뭐라고 할 자격이 없다. 왜냐면 너희들은 쿠어스필드를 밟아본 적이라도 있는가. 니들이 해봐 이런 건가요? 연탄재 발로 차지 마라의 패러디입니다. 그렇군요. 네, 또 깨알 지식을. 아무튼 여러분들 모를 것 같아가지고. 네. 아무튼 이날은 정말 추신수 선수에게 행운의 여신이 미소를 보낸 날이 아닌가. 그래요. 네, 여러모로 다 이렇게 갖춰준 날이었어요. 추신수를 위해서. 그리고 이제 추신수 선수는 굉장히 부진해요, 사실. 부진하기 때문에 이 좀 이벤트로 인해서 굉장히 좀 상승했으면 좋겠어요. 기분도 상승하고 어차피 3할은 못 치니까 홈런도 많이 치고 2루타도 많이 치고 장타를 많이 쳐서 팀에 많이 기여했으면 왜냐면 돈값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몸값은 해야 되니까 열심히 좀 해주고 또 내년을 기약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한국인 선수가 텍사스만 가면 먹튀한다는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참 사실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쿠어스필드는 제가 어떻게 쉴드를 쳐주겠는데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날 경기는요 9대 0 텍사스의 영봉승으로 끝이 납니다. 옥시도 참 야구를 많이 알게 됐네요. 텍사스 먹튀 이런 것도 알고 같이 이제 커피 한잔 하면서 야구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되네요. 네. 다음도 그래서 야구 영상이죠? 네, 다음은요 프로야구 KBO 리그 기아 대 롯데의 경기에서요 보기만 해도 아파 보이는 태그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빨리 보죠. 자, 박찬호. 자, 1루에 세이브예요. 번트를 대봤는데 맞추질 못했어요. 자, 슬라이딩 과정에서 통증이 왔나요?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김주찬 선수 트레이너가 갑니다. 자, 일어나는군요. 이제는 김주찬 선수가 넘어져 있기만 하면은 트레이너들이 가장 먼저 달려가요. 그렇습니다. 박주희 선수가 놀랐어요. 머리를 태그한 것 같은데. 강한 태그. 그러니까 박주희 선수가 미안해가지고 지금 또 같은 팀에 있었잖아요. 그걸 모르고 트레이너는 지금 전력으로 지금 1루까지 뛰어가는 어디 다친 줄 알고. 같은 팀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웃어 넘길 수도 있는 거죠. 그럼요. 네.
어떤 영상인지 궁금하네요. 네, 일단 설명드릴게요. 네. 지난주 금요일 경기였어요. 광주구장에서 열린 기아 타이거즈 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 영상입니다. 8회 말인데요. 점수는 6대6 동점이고요. 롯데가 수비, 기아가 공격 상황입니다. 1사의 주자는 1루에만 있고요. 투수는 롯데의 강영식 선수, 타자는 기아의 박찬호 선수입니다. 이 박찬호 선수가 번트 자세를 취했다가요. 공이 맞지 않아서 포수가 바로 잡았어요. 네. 그런데 1루에 있던 김주찬 선수가요. 1루에서 좀 떨어져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포수가 공을 잡아서 재빨리 1루로 그 견제구라고 하는 거죠. 네. 네. 송구를 합니다. 그래서 1루수는 이때 박종윤 선수였어요. 공을 잡아서 태그를 했는데요. 김주찬 선수가 먼저 1루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세이프가 됐습니다. 그런데 박종윤 선수가 태그를 할 때 실수가 있었어요. 김주찬이 급하게 1루로 돌아올 때 머리부터 들어왔거든요. 이번에도. 근데 박종윤이 급하게 태그하려다 보니까 힘 조절에 실패를 해가지고 거의 머리를 가격하듯이 글러브로 김주찬을 때렸어요. 야구가 아니라 이전 격투기인가 할 정도로 진짜 세게 쳤습니다. 그래가지고 당황한 박종윤이 얼른 김주찬의 등을 쓰다듬으면서 막 괜찮은지 확인을 하고요. 김주찬은 일단 그라운드에 주저앉아서 모자를 벗어요. 롯데 포수 강민호 선수와 심판도 걱정스러운 듯이 1루 상황을 지켜보고요. 그리고 김주찬이 다시 모자를 쓰고 아무렇지 않게 일어납니다. 네. 그리고 박종윤의 팔을 한번 가볍게 툭 쳐요. 괜찮은데 앞으로 조심해라. 아팠다 이런 느낌으로요. 진짜 아팠다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박종윤이 먹적게 웃으면서 상황은 이렇게 좋게 끝이 났습니다. 야, 그렇군요. 사실 참 보통 1루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네, 머리를 태그했군요. 그런데 이제 보통은 머리를 태그하면 안 되고 베이스가 닿는 부분. 보통 헤드 퍼스트면 손. 저기 그다음에 벤트레그 슬라이드면은 발바닥. 이쪽이거든요. 네, 그런데 머리를 태그했기 때문에 실수를 한 거죠, 사실. 본인도 굉장히 당황했어요. 그래서. 근데 해설자가 뭐 김주찬 선수가 넘어지면 뭐 사람들이 다 놀라서 달려 나온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이건 뭐였죠? 김주찬 선수 부상이 많아요. 못 맞는 공을 맞거나 이런 바로바로 부상을 당하는 유리몸이에요. 유리몸. 보통 이제 부상이 많은 분들은 유리몸이라고 하죠. 그죠. 정말 굉장히 상상을 초월하는 유리몸. 부서지기 쉬운 몸이군요. 그렇죠. 요새는 그 뭐라 그러죠? 과자 있지 않습니까? 잘 부서지는 거. 네네네. 다스라고. 다스몸. 또 그런 별명이 있어요? 그런 이제 부상을 많이 당한 사람들을 그렇게 이제 칭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난리가 난 거지. 또 부상 아닌가. 그래서 이제 다 뛰어나온 거죠. 네, 근데 뭐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고 또 해설자가 두 사람이 예전에 같은 팀이었다라고 했죠. 네. 둘 다 롯데팀 소속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 두 선수 이름으로 기사 검색을 해보니까요. 이 경기 다음날 광주에서 또 경기를 치르기 전에 두 사람이 만났더라고요. 이 기사 사진을 보니까요. 박종윤이 김주찬 품으로 막 파고들고요. 김주찬은 머리를 쓰다듬으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기사 제목을 주찬이 형 사랑해요 라고 뽑았더라고요. 이렇게 두 사람은 이렇게 한번 치고받은 후에도 여전히 끈끈한 우정을 나눴다는 행복하게 마무리된 해피엔딩 이야기입니다. 그러게요. 사실 참 10개 구단이기 때문에 메이저리그는 30개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이제 비행기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선수들과 친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750명끼리 어떻게 친할 수 있겠습니까? 그쵸. 근데 우리나라는 10개 구단이고 좁잖아요. 다 버스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다 친하죠. 네, 연락만 해도 볼 수 있고. 상대팀이어도 이렇게 다 친하게 그냥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KBO 리그의 좀 뭐라 그럴까 특성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네. 아무튼 이제 재미있는 해프닝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 영상 볼게요.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 감독의 카리스마를 엿볼 수 있는 영상입니다. 네. 변화구를 받아칩니다. 2루 땅볼. 선두 타자 김재호가 범타로 물러나면서 원아웃입니다. 지금 이 분위기로 봐서는 지금 김재호 선수가 좀 부동 자세의 좀 느낌인데.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치고 나서 1루까지 전력 질주를 안 한 거에 대한 질책인 것 같습니다. 강한 의지를 선수단한테 메시지를 좀 전달을 하는 것 같아요. 두산이 경기를 리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이 김태형 감독은 선수단의 어떤 메시지를 지금 정확하게 전달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라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영상을 좀 오키 씨의 설명으로 들어봐야겠네요. 네,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난 24일 마산에서 NC 다이노스 대 두산 베어스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영상 상황은 8회 초에 8대3으로 두산이 NC를 5점 차로 앞서고 있는 상황이에요. 투수는 NC의 민성기 선수고요. 타자는 두산의 김재호 선수입니다. 김재호 선수가 이날 경기에서 4번째로 타석에 들어섰지만 득점으로 연결된 게 없었어요. 이 무사히 주자 없는 상황에서 김재호가 8회 초에 선두 타자로 나서서 2루를 약간 비켜가는 땅볼을 칩니다. 그걸 2루수가 바로 잡아서 1루로 송구했고요. 김재호는 그대로 아웃이 됐습니다. 그런데 김재호가 어차피 아웃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열심히 뛰지 않았어요. 네. 설렁설렁 뛰다가 아웃이 돼서 덕아웃으로 돌아왔는데요. 돌아왔더니 호랑이 김태형 감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재호가 김태형 감독 앞에서 차려 부동 자세로 감독의 말을 듣습니다. 감독의 입모양은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이 감독의 말이 끝나자 김재호는 덕아웃으로 돌아오는데요. 표정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이 선수 별명이 김크크. 이만큼 되게 평소에 되게 웃음기가 되게 많나 봐요. 네. 별명이 김크크라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순철 씨가 한번 말했던 사람 같은데. 예, 그렇죠. 그 김재호 선수가 이제 자꾸만 잘 웃어요. 그 속은 아닌데 겉은 웃는다 이거죠. 팬들한테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네. 그래서 이제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 얘기 좀 해드렸는데. 맞아요. 네. 그래서 별명도 김크크 일만큼 진짜 평소에 웃음기가 많았던 선수였는데 네. 그 선수가 감독의 카리스마 있는 불호령에 얼굴이 굳어져가지고 네, 더 이상 웃음을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감독이 이렇게 지금 선수의 기강을 잡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어요. 네. 프로 선수니까 프로답게 매 순간 최선을 다해서 경기에 임해야 한다는 이유도 있고요. 그리고 두산이 큰 점수차로 이기고 있다가도 막판에 쫓기는 상황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감독은 선수의 정신력과 집중력을 강조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 후반에 5점 차로 이기고 있는 상황이지만 끝까지 방심하지 말고 열심히 해라라는 의미로 이렇게 기강을 잡은 거죠. 그런데 김태형 감독이요. 시즌 전반기 두산의 MVP는 김재호다라는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네. 너무 많이 출전시켜서 혹사시키는 게 아닌가 미안하지만 유격수 김재호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경기에서 너무 크다 하면서 MVP로 꼽았는데요. 그렇게 아꼈던 선수이지만 경기 중에 흐트러진 태도를 보이니까 또 바로 엄포를 놓는 모습 이런 걸 보니까 또 필요할 땐 쓴소리도 할 줄 알아야 진정한 지도자다 이런 걸 또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거죠. 자신이 좀 좋아하고 있는 선수를 무조건 예뻐하는 것이 아니라 당근과 채찍 그쵸. 당근과 채찍을 굉장히 적절히 사용하는 네. 그런 거 아닙니까? 사실 프로 선수들은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죠. 정말 그 1루까지 전력 질주하는 선수 유명한 선수 있잖아요. 양준혁 선수. 네. 양준혁 선수가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열심히 뜁니다. 끝까지 뛰어요. 끝까지. 치기도 잘 치고 뛰기도 잘 뛰고. 네. 이 양준혁 선수가 체격이 굉장히 큽니다. 그죠. 그죠. 발이 느리게 생겼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야 안타가 많습니다. 내야 안타. 외야로 빠져나가지 않고 내야에 잡혔는데 1루에서 사는 경우 내야 안타로 간 내야 안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거 보면 열심히 뛰어야 그쵸. 정말 3할도 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양준혁 선수가 뭐 방망이 거꾸로 쥔다고 어떻게 3할을 치겠습니까? 열심히 뛰어야 3할을 치는 거지. 그러니까 김재호 선수도 열심히 해야 되고 네. 보통 그 우리가 그렇게 1루에서 이렇게 천천히 걸어가는 거 보고 산책한다. 맞아요.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이제 네. 지금은 은퇴했지만 김동주 선수가 산책을 많이 했었죠. 그 선수도 김태형 감독 앞에 한번 가봐야겠는데요. 김태형 감독이 이제 다행히도 없을 때 그렇게 산책을 하다가 결국 은퇴했죠. 끝까지 산책만 하다가 갔군요. 물론 뭐 김동주 선수의 실력은 엄청 출중하지만 좀 열심히 안 뛰긴 했어요. 그래요. 이 스포츠가 관중의 사랑으로 먹고 사는 그런 거잖아요. 또 그렇습니다. 관중은 돈을 내고 경기를 보러 오는 건데 산책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열심히 하는 걸 보고 싶죠. 네티즌들이 좀 언급을 했다면서요. 네, 네티즌들도 혼날만한 상황이었다고 수긍을 했어요. 네. 열심히 해야지. 감독이 다 애정어린 마음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해라. 이런 식으로 말했고 또 여담이지만 삼성의 나바로도 좀 혼내달라. 이런 말이 되게 많았어요. 나바로도 열심히 안 튑니다. 설렁설렁 하다가 갑자기 폭발력을 보이죠. 네. 그래서 아까 순철 씨가 말했던 것처럼 양준혁 선수를 좀 본받아 봐라. 이런 말도 되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양준혁 선수가 얼마나 훌륭한 선수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야구 하는 것만 봐도 은퇴한 선수인 양준혁 지금 현직에 있는 선수인 이승엽 선수가 또
그젠가 어젠가 홈런 2개 쳤어요 또. 오. 네, 대단한 선수. 이제 이승엽 동상도 세워질 맞아요. 그런 예정이라는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동상 세워 마땅합니다. 오. 괜찮습니다. 그 정도 했는데 동상 세워줘야죠. 그래요. 뭐 양준혁 선수도 동상 세워줘야 되나? 그럼요. 일단 이승엽 선수가 기록이 좀 앞섭니다. 네. 그렇구나. 네, 기록이 좀 앞서고 400 홈런을 쳤고 네, 그렇죠. 한일 통산으로도 550 홈런이 넘습니다. 그렇죠. 대박. 네, 동상을 세울 수밖에 없어요. 네, 아무튼 뭐 동상 세우면 또 기대해 보겠고요. 그래요. 이렇게 뭐 정신무장을 다시 시킨 탓인지 이날 경기는 9대3으로 두산 승리로 마무리지었고요. 그 다음 날인 26일 마산에서 열린 NC와의 경기에서는 김재호 선수가 결승타로 7대5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주말 NC와의 3연전에서 2승 1패를 기록한 두산은요. 총 승리 50승으로 팀 순위 2위 자리에 다시 올랐고요. NC는 3위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요. 요거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2, 3위와의 격돌. 누가 우세 시리즈, 위닝 시리즈를 가져가느냐. 네. 근데 두산이 가져가면서 그쵸? 선점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1, 2, 3위 싸움 굉장히 각축전이 예상되고요. 네, 2위는 삼성이죠. 그렇습니다. 3위는 NC. 어쨌든 이 각축전, 이 여러 가지 또 뒷이야기, 또 영상들 해설은 저희 내 손을 잡아요에서 함께 하시면 더 재밌을 것 같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자, 주간 스포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TV4 B채널 내 손을 잡아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코너는 세종 포커스입니다. 오키 씨가 진행합니다. 네, 오는 8월 1일부터 현행 6자리 우편번호가 5자리로 바뀝니다. 우편물 구분과 배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개편을 추진하는 건데요. 개인과 개인은 물론 개인과 국가를 비롯한 학교, 회사 등등 일상생활에 관계되는 모든 기관과의 서류 소통이 이 주소를 통한 우편물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죠. 따라서 이번 새 우편번호 시행이 국민들의 실생활에 어느 정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새로운 우편번호가 어떻게 바뀌는지 담당자에게 직접 만나서 들어보겠습니다. 우정사업본부 새우편 주소팀 유일광 사무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토요일부터 5자리의 새로운 우편번호가 도입되는데요.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예, 먼저 오는 8월 1일부터 우편번호가 바뀌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요. 네. 현재 6자리 우편번호 체계는 앞 3자리가 시군구 등 행정구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뒤 3자리는 읍면동 및 그리고 사서함, 네. 그리고 우편물이 일회에 많이 배달되는 대형 빌딩과 아파트 등 다량 배달처로 그 집변별 배달 구역을 좀 나타내고 있는데요. 네. 그러나 이제 이번에 바뀌는 새 우편번호 5자리 체계에서는 네. 앞 3자리는 현행 우편번호와 행정구역을 나타내는 것은 동일합니다. 네. 그러나 이제 번호는 현행 6자리와 똑같지는 않고요. 네. 그 뒤 2자리는 북서에서 남동 방향으로 자치구에서 이제 부여된 일련 번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세종시의 경우 현재 이제 6자리 우편번호에서는 339번이었거든요. 네. 근데 오는 8월 1일부터는 300에서 301까지가 세종시를 나타내는 새 우편번호입니다. 이제. 네. 그러면 어떤 점이 가장 크게 달라지는 거죠, 이게? 이전 거랑 새로운 거랑? 현재 달라진다는 것은 이제 앞에 3자리가 이제 저희들이 우편물을 분류할 때 쓰는 이제 지역 구분이 이제 번호가 이제 틀리기 때문에 그 동일한 번호를 쓸 수 없다는 거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현행 6자리에서 이제 5자리로 줄어든다는 게 가장 큰 이제 차이점이죠. 네. 이렇게 바뀌는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예, 이제 그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잘 아시다시피 작년 1월 1일부터 도로명 주소가 이제 시행이 되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통계라든가 우편, 학교, 소방 등의 이제 각종 관할 구역을 표준하는 이제 국가기초구역 제도도 도입이 되었는데요. 네. 이 국가기초구역은 공공기관이 관할하는 각종 구역이 기본 단위로 사용할 것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국가기초구역별로 5자리 숫자를 부여했는데 이게 이제 국가기초구역 번호이고 네. 이 번호를 저희들이 이제 오는 8월 1일부터 새 우편 번호로 이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도로명 주소도 변경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좀 굉장히 혼란스러워했는데 이게 또 우편 번호까지 바뀌냐 이런 의견을 비치는 분들이 굉장히 좀 있었어요. 이런 네네. 우려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 가지고 계신가요? 네, 이제 일부에서는 그러한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워낙 편지 쓰는 국민이 감소하다 보니까 네.
이런 새 우편번호가 이제 바뀌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국민도 관심이 상대적으로 이제 상당히 적은 줄 알고 있고요. 네. 저희들이 이제 국민 혼란 최소화를 위해서 이제 대국민 홍보 활동을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저희들이 2,060만 전 세대에 거쳐 가지고 우편번호 변경 안내문을 지금 2회에 우편 발송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613만 개의 전국 건물 번호판에 새 우편번호 스티커를 부착했고요. 네. 그리고 뭐 이제 아시다시피 TV라든가 라디오 같은 데서 이제 대중매체를 통해서 지금 광고를 진행 중에 있고요. 네. 그리고 3,600개 전국에 있는 우체국에서 직원들이 거리 캠페인을 해가지고 지역 밀착형 홍보 활동이라든가 그리고 전 부처 지자체와 협업 체계를 구체해서 대국민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나 새 우편번호를 몰라서 이제 우편번호를 기재하지 않으시거나 네. 그리고 종전에 이제 우편번호를 기재하셔도 저희들이 새롭게 도입한 문자인식 기술로 그 주소를 판독해 가지고 우편물 배달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큰 혼란이나 불편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또 뭐 도로명 주소가 점차 바뀌고 있는 추세기도 하고 좀 정착 단계에 이르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새로운 우편번호 체계를 빨리 도입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있었고요. 그렇죠? 네. 네네. 이제 우리 우편물의 그 도로명 사용률은 6월 말인지 한 72.7% 정도 됩니다. 네네. 작년 이제 1월의 경우 이제 우편물 도로명 주소 사용률이 그 당시에는 한 25.9% 정도였거든요. 네. 그때에 비해서 도로명 주소 사용률이 한 46.8%가 증가되어 가지고 네. 우편물의 도로명 주소 사용률은 어느 정도 이제 정착이 되어가고 있다고 저희들이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새 우편번호는 그 도로명 주소를 근간으로 설치된 국가기초구역 번호이기 때문에 네. 도로명 주소가 전면 시행된 만큼 빨리 도입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성이 있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요. 네네. 또한 이제 내부적으로는 뭐 국가기초구역 체계로 우리 전 집배원이 배달 구역이 조정이 됐습니다. 아, 네네. 그래서 이제 과거 지번 주소의 체계의 배달 경로보다는 더 신속하고 정확한 우편물을 배달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우편번호 체계를 빨리 도입하고 네. 그 번호가 이제 국민 생활 속에 정착시키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할 임무가 아닌가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계도 기간도 주셨고 홍보도 많이 열심히 하셨고요, 그렇죠? 네네. 네. 그런데 우리 집 우편번호가 바뀌는 거잖아요. 바뀐 네. 번호를 알아야 할 텐데 어디 가면 손쉽게 알 수 있을까요? 예, 이제 우리 집 우편번호를 손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는 먼저 이제 전국 우체국 홈페이지나 인터넷 우체국에 가셔가지고 네. 검색을 하시면 쉽게 알 수 있고요. 네. 또한 이제 저 우체국 콜센터 1588-1300이나 가까운 우체국 창구로 문의하시면 또한 직원들이 친절하게 지금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국민들의 이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아파트의 우편함이나 엘리베이터 등에 저희들이 새 우편번호 스티커를 좀 부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집 앞 건물 번호판에도 5자리 새 우편번호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으니까 거기만 쳐다보시면 누구나 우리 집 새 우편번호를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네, 뭐 이렇게 주변에 굉장히 우편번호를 알만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네요. 스티커가 여기저기 붙여 있다고 하면 네네. 시선을 가다 보면 또 우편번호를 보게 되는 그런 시스템인 거네요. 네네. 네, 그러면 이제 이 새 우편번호 시행을 계기로 행정의 효율화 그리고 개혁을 이루어져야 할 텐데 앞으로 네네. 또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들 우정사업본부에서는 그 최초로 이제 국가기초구역 번호가 우편번호로서 국민 생활 속에 도입이 되는 만큼 그 새 우편번호 도입을 통해 우편 배달 프로세스 개선이라든가 우편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그 최선을 좀 다할 예정이고요. 네. 또한 동 제도가 이제 국민의 생활 속에 조기에 정착되어 가지고 국가 경쟁력 강화와 그리고 우편 행정 서비스 질 향상 등으로 인해 가지고 국민 편의가 더욱 증진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지금 나갈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도로명 주소뿐만 아니라 그에 맞게 우편번호까지 바뀌었으니까요. 대국민 홍보뿐만 아니라 국민들께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정사업본부 새우편 주소팀 류일광 사무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편물 구분과 배달 효율화를 위해서 주소 일부를 숫자화한 코드가 우편번호입니다. 1970년 7월 1일 최초로 제정한 이래 세 차례의 개편 과정을 거쳐 오는 8월 1일에 새롭게 적용되는데요. 새로운 우편번호 시행으로 효율적인 우편 시스템이 정착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종포커스 홍옥희였습니다. 네, 그래요. 이름까지 얘기해 그래. 아, 네, 홍옥희였다고요? 제 이름 중요하니까요. 자, 그런 운동 좀 펼쳤으면 좋겠어요. 바뀐 신주소, 네. 바뀐 신 우편번호 다 적어가지고 네. 아는 사람한테 손편지 보내기 운동.
편지도 보내고 바뀐 주소로 이렇게 익숙해지기도 하고 일석이조네요. 네네.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좀 들게 되는데 이거 누가 듣고 있나 모르겠다. 갑자기 떠올라서 그렇게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게 됐습니다. 그러게요. 해봐야 아는 거니까요. 뭐든지 써봐야 익숙해지니까 신주소와 신우편번호로 손편지 보내기 운동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 들게 되면서 오늘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7월 27일 월요일 내 손을 잡아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행의 권순철, 홍옥희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